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종원 총장님께서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수면 원장님께서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남시국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선 대사님 또 우리 정구종 고모님께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사님께서 설명이 좀 계셨지만은 우리 동서대학교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서 아주 젊은 대학이죠. 1992년도에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아직 젊은 대학이고 그렇지만 국제화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부산하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볼 곳이 해운대가 있고요. 그리고 태종대가 있고 동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광을 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영화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그래서 저희 대학이 그 영화로 이렇게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을 모시고 학교 단과대학 이름을 아예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임권택 감독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산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영화에 출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께서 저를 캠퍼스에서 보시더니 당신은 총장할 사람이 아니라 영화에 좀 출연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영화 출연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달빛 길어 올리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달빛 길어 올리기. 영화를 제가 안 보십니까? 진짜 아무도 안 보셨어요? 이야, 우리 임권택 감독님의 101번째 영화 달빛 길어 올리기라는 영화였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영화 배경이 뭐냐면 전주에 가면은 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한 그런 영화인데 제가 전주시청에 한지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매우 서서히 제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여자 주인공은 강수현 씨였어요. 남자 주인공은 박중훈 씨.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제가 만약에 그 역할을 안 했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돼요. 이 영화가 이제 흥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한 일주일만 내렸는데 그 영화가 일본어로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지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일본 분들은 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일본의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많이 보더니 이 국장으로 나온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한번 섭외해봐라 해서 저한테 이제 캐스팅이 왔어요. 일본 영화에. 그래서 일본 영화는 뭐냐면 여러분 멘타이코 아세요? 명란이 이제 일제시대 때 부산에서 이렇게 원래 만들어졌던 것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예요. 그 영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일본 분이 이제 다시 부산으로 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관광공사 국장으로 그래서 국장으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또 일본에서 히트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류 스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있다면 제가 일본 영화, 한국 영화 출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중국 영화에만 출연하면 제가 한중일을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 계신데 한번 좀 어떻게 다음에 중국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중일 대학 간 협력과 공유 경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먼저 한중일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한중일의 고등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립대학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립대학 비중이 보시면은 한국은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79.2%이고 국립대학은 2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중국도 일본도 사립대학은 77.2%, 국립대학은 22.8%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은 사립대학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인들에게 개인들한테 사재를 출연을 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 교육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사립대학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국립대학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에서도 사립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은 사립대학이 많이 이렇게 신설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사립대학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에 제가 방문을 해서 우리 3회 대학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총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철저하게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을 오히려 거부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립대학은 권학 이념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그 권학 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철저하게 사립대학의 경우는 이렇게 공적 자원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것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지만은 상당히 정부에 이렇게 공적 자금을 의지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립대학 비중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반값 등록금 해서 이게 굉장히 정치 이슈화 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10,000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주립대학 정도의 평균이고 사실은 뭐 미국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 한 학기에 tuition이 한 30,000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60,000불 정도의 이렇게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이 등록금이 굉장히 높고 한국도 한 6위 정도 되고 중국은 이제 한 8위 정도 되어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이 정치 이슈화가 된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사립대학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이 직면한 과제를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반값 등록금이 정치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전 국민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학자인데 제가 참 요새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분석할 게 없어요, 별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정세를 쫙 분석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뻥끗을 잘 못해요. 근데 등록금 이슈,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 한 7년 전부터 반값 등록금이 큰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등록금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피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걸 보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다 경쟁을 해서 그것을 타내는 선정을 당해야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가 사립대학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지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표를 맞추어야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라든지 교수 확보율이라든지 하여튼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표를 누가 많이 이렇게 만점에 가깝게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랭킹이 다 정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가시면 보직 교수님 다 계시잖아요. 부총장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처장님도 계시고 할 텐데 그분들이 맨날 보직자 회의를 한다고요. 보직자 회의하면 특별한 거 하는 거 같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수 확보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이런 지표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평가가 매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지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의 대부분이 이 자율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규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새로운 입법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시간강사법 같은 게 생겼는데 이 시간강사법은 올해 8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 시간 강사를 이제 해촉을 하고 기존에 계신 전임 강사들에게 전임 교원들에게 수업 부담을 좀 더 많이 시켜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재정상 어려우니까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점까지 손을 대가지고 졸업 학점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또 거기에 불만을 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역대학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졸업을 한 뒤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는 수도권에서 또 작업을 찾아서 여기서 또 정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여기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에 한번 오고 나서는 지방으로 내려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인구가 막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있는데 지역으로 갈수록 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과거에는 400만 도시였습니다. 400만. 근데 지금은 한 350만밖에 없어요. 더 줄어가는. 점점점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 시대가 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크게 변신을 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아직도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고 있을 텐데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요새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이 혁신적인 대학인데 이 대학을 만약 한국에서 설립한다면 불법적인 대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201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아주 젊은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이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대학이 되었는데 먼저 물리적인 교실이 없습니다. 캠퍼스가 없어요. 캠퍼스라는 것은 단지 기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일단 무조건 전교생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나 모든 수업은 100%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물론 자체에 제작한 온라인 수업도 있지만은 유수대학, 미국의 유수대학, 하버드나 예일이라든지 MIT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받아서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토론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명장 강의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어셈블 해가지고 이것을 수업을 듣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학년, 3학년이 되면 전 학생이 주요국으로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숙사를 거기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가서 그 기숙사를 좀 이렇게 유휴 공간을 갖다 활용을 해서 거기와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유 개념을 갖다가 도입한 공유 기숙사.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대학을 좀 활용을 해서 거기 수업을 좀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지 강의 수강 시스템.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외국에서 이렇게 수행하게 해서 학생들이 2, 3학년 때는 완전히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소양을 갖다 익히고 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년 만에 입학하기로 2%밖에 안 됩니다. 이 학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버드 대학이 평균 한 5% 정도 합격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벌써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2% 정도밖에 합격률이 합격률을 보고 있는 굉장히 급성장한 그런 대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 수업료도 12,5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스탠다드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그렇게 해서 기숙사비 10,000불 정도 해서 스탠포드, 하버드, MIT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은 낮추고 그 다음에 품질은 굉장히 올린 형태의 대학입니다. 과연 이런 대학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립을 했을 때 이 대학은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을 설립하는 데서 물리적 교실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규정상.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100% 수업을 한다?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한 30% 정도밖에 온라인 수업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느냐 2년 동안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학을 설립을 하면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불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혁신적인 것을 해야 4차 산업시대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은 학령 인구가 굉장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학들이 전부 지금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나라의 수가 45만밖에 되지 않습니까? 45만 명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그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한 70% 정도밖에 이렇게 70%가 대학을 진학을 하니까요. 근데 대학 입학 정원이 전국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5만이에요. 55만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학생은 45만밖에 없어요. 45만보다 더 작죠 사실. 그러니까 그 많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입학 자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중국의 경우에는 대학의 수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공통점은 이 한중일 공이 교육열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교육이 높아서 지금 대학에 와서 진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인류대학 진학이 출세의 관문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국영상의 한 70%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희망만 하면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엘리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의 37%만 지금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큰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엘리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학에 관심이 없는. 요즘 뭐 일본에서는 컨비니 인생이라고, 컨비니 진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비니에 가서 그냥 조금 아르바이트하고 돈 받아서 해외 여행이나 좀 갔다가 좀 어머니 집에서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중국은 여전히 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많고, 그래서 조보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우리 학교에도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저녁에 새벽 1시, 2시 캠퍼스를 돌아보면 불 켜져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은 중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중일의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QS 대학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0개 대학을 뽑아서 이렇게 랭킹을 이렇게 지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31개가 QS 랭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5개, 일본은 5개, 한국은 4개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렇게 학부율이 높고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내 우리 유학생들의 추이를 보시면 한국 내에 중국 유학생의 전체 비율 중에서 중국 유학생이 55.1%로 압도적으로 중국 학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학생 중에 64.2%가 중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에 지금 보시면은 일본과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 학생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국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유학을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 내에도 한 11.4%, 한국 내에도 지금 이렇게 3.1% 정도밖에 안 되는 일본 학생들은 외국에 많이 이렇게 유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유학 목적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데 중국 학생들은 한 29만 정도 가 있고, 인도,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한국, 일본은 7번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일 학생들이 한중일 역 내에서 이렇게 유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가깝게 한중일이 이렇게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비슷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한중일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부재합니다. 서로의 나라에서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 자기 나라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상호 이해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일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 중일 관계, 여러분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요새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머리를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학생 부담이 굉장히 지금 가중되고 있다. 특히나 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게 그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욱더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대학의 위기가 지금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자율성이 부족하고 4차 산업시대의 대응의 역부족, 그 다음에 한중일 상호 이해 교육 과정의 부재, 그 다음에 한중일 학생들의 여배 유출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은 이런 포인트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비용 구조로부터 우리 고등교육을 빨리 탈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점점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비용 체제로서는 유지가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중일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한중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고 또 협력 관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한중일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대학 간 협력에 대한 제언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이 공유 개념,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한중일 대학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공유 경제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실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를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는 각자의 유휴 자원을 갖다 공유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유휴한 그 자동차를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우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월에 이번 달에 이 상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1,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36조 4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1,200억 달러라는 것은 포드라든지 GM, 크라이스틀러라는 이 세계 자동차의 시가를 모두 합한 것이 이 우버보다 이렇게 가치가 낮다는 것이죠. 그만큼 10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가 바로 우버인데 결국은 유휴 자원을 공유하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요새 호텔에 스테이하지 않으시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빈 공간을 빈 집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서 여러분이 여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전 세계 유휴 숙박 시설을 연계를 해서 인터넷 앱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 매출이 26억 불이고요. 그 다음에 3,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네르바 대학도 결국은 이 일종의 공유 경제 개념을 응용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강의를 갖다 전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강의를 빌려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해외에 있는 그 캠퍼스도 직접 캠퍼스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기숙사도 활용을 하고 현지에 있는 자매대학의 강의도 듣게 하고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그 학교를 만든 얘가 바로 이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 개념을 이 한중일 대학 간에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3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서울 총장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강의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23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1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 대학에 있는 학생이 B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활성화될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플랫폼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동서대학교하고 경성대학교가 이런 대학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상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은 완전히 오픈을 해서 상대 대학의 학생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을 교차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중복 개설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과목이 동서대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다면 굳이 경성대학교에 또 똑같은 A라는 과목을 갖다가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과목은 동서대학교에서 들으면 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은 경성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과목을 들으러 가면 우리는 교원을 또 이렇게 그 과목에 맞는 교원을 새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이브된 돈을 좀 더 특성화된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양대학이 힘을 합쳐서 공동 교양대학도 우리가 설립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서는 또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우리 대학들 한 70개 대학, 16개국 한 70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만드는 서머스쿨입니다. 이것도 공유 경제를 활용한 그런 서머스쿨인데, 동서대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머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60개 대학이 그 교수님들을 한 분씩 파견을 해요. 자비로. 그러니까 그 해외에 있는 A 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A 대학이 A 대학 교수를 책임져요. 비용을 책임져요. 비행기 표값이라든지 또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 비용은 A 대학이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도시락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60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이 서머스쿨을 열기 때문에 60개 과목이 열립니다. 60개 대학이 참여를 하면. 그러면 특별하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서머스쿨을 국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동서대학교에서 이렇게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 2018에서 아시아에서 한 500명의 학생이 와서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수업합니다. 이렇게 그 나라를 다 옮겨가면서 매년 서머스쿨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낮추고 비용이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유 개념을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걸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중일 간에도 우리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중일 서머스쿨 같은 것을 우리가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시아의 그 60개 자매 대학하고 연합을 해해서 글로벌 액세스 아시아라는 아시아판 부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계시면 www.ga.link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60개 대학이 각자 자기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온라인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6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좀 더 지금 이제 이거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강의를 올려서 이 GA 시스템에다가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60개 대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학점화하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학점을 서로 교환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학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하고 후쿠오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부산하고 서울 거리가 400km인데 후쿠오카까지 부산에서는 한 220km밖에 안 돼요.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35분밖에 걸립니다. 근데 입국 소속하는데 35분 걸립니다. 그래서 입국 소속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간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하고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이 대학 간 컨소시엄을 갖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2009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후쿠오카 8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하고 일본의 큐슈대, 큐슈산업대, 후쿠오카대, 후쿠오카 여대가 8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또 이렇게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학들이 공동 여름 학기도 만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총장님도 계신데 이 한중일 간에 이런 인터넷 강의 공유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일본에도 인터넷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자꾸 풀리네요. 네, 이 마이크 배터리 끝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나 중국에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K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K무크라고 이미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만드는 그 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 일본의 나름대로의 무크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무크 시스템을 한중기에 연결만 시키면 아마 방대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칭 KCJ 무크 시스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런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한중일 관계를 이해하고 또 상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이브 스페셜 렉처 시리즈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한중일의 그 저명 인사들에 의한 이 생방송 인터넷 특강을 하고 그것을 한중일에서 또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 디지털 컨텐츠 학부라고 있는데 이 부산에 이런 우리 시스템하고 이 할리우드에 있는 월트 디즈니 전문가 그룹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하고 연결해서 라이브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은 뭐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그런 걸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발달된 곳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할리우드거든요. 할리우드 가면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은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스튜디오라든지 거기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분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가서 거기서 수업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분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교수로 채용하기에도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수업을 라이브로 현지 스튜디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주 그 컴퓨터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인스트럭터가 그 미국에서 이 그 컴퓨터를 전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갖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텔레바이즈 하고 그것을 그 미국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아주 최첨단 시스템이 요새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기술이 또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한중일 대학 간의 캠퍼스 시설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강의실과 일부 시설을 그 상대 그 대학에다가 이렇게 아예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의 A 대학 시설의 일부를 일본의 B 대학에 배정을 해줍니다. 강의실 몇 개를 갖다가 일본의 B 대학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B 대학은 이 시설을 한국 캠퍼스로, 일본 대학의 한국 캠퍼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의 B 대학 교원이 B 대학 학생들을 이끌고 A 대학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들의 캠퍼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현지 수업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A 대학 학생 중에 한국 학생 중에서도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은 이 B 대학 교원이 가르치는 과목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수강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일본에서 온 그 B 대학 학생들도 A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또 수강을 하면 이것이 시설의 공유뿐만 아니라 강의의 공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공유를 통해서 우리 한중일간에는 현지 캠퍼스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한국 관련 과목을 B 대학에 설치를 하지 않고 A 대학에서 수강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대학 학생이 한국 와서 공부를 하고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 대학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캘리포니아의 그 호프 국제대학이라고 있는 자별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건물을 저희 학교에서 하나 빌렸어요. 아예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100명씩 저희 가서 이제 공부를 한 학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후가 되면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임명한 미주 지역 그 개공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또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할 필요 없이 현지에 있는 그 괜찮은 분들을 갖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또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공유 개념을 갖다 도입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교의 간판도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해서 동서대학교 미주 캠퍼스에서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딱 갔는데 우리 학교 간판이 딱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생들도 많이 와요. 또 입학 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하여간에 이런 시스템을 또 구입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우한에 가면 중남재경정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 내에 저희들이 캠퍼스를 마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중국에 가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보면은 이제는 이 건물은 내 거야, 이 캠퍼스는 우리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소속된 대학에 많은 자매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매대학에 여러분들 그 교환학생 가려면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있는 시설을 좀 우리가 빌리면 대규모의 학생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이제 과도한 규제로부터 탈피인데, 저는 이걸 우리 한중일 사무실에서, 우리 삼국 사무실에서 좀 이런 규제를 좀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경험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제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예를 들면 저희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한중일 그 캠퍼스 아시아를 하고 있는데, 이 3개국이 공동 학위를 이렇게 수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각자 다 따로 이렇게 그 졸업장을 갖다가 이슈해야 되고 공동 학위를 갖다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이런 강의의 어떤 리소스를 활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수 차이로 인한 학사 업무 혼란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지금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기만 해도 규제를 발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어떤 규제를 한번 조사를 한 후에 국정을 초월한 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삼국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런 규제를 좀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대학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학은 동서대학교, 그다음에 중국의 광동 외어 외무대학, 그리고 일본의 리스메칸 대학이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학부 프로그램으로 저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이동식 캠퍼스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이 3개국을 두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각자 학교에서 자국에서 기초 외국어 한중일을 갖다 언어를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역사와 문화 탐방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이 되면은 1년 동안 2개국 캠퍼스를 순회해서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첫 학기는 일본의 리츠메칸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동서대학교에는 20명, 일본에 20명, 중국에 20명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학기에는 리츠메칸 대학에서 한 학기 수업을 하고 그 다음 학기가 되면 광동 외국외무대학으로 옮겨서 또 한 학기 수업을 하고 그 다음 학기 되면 또 동서대학교 가서 수업을 합니다. 이것을 2번 합니다. 2번. 2번을 하고 나서 4학년이 되면 자국으로 복귀를 해서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졸업식을 어떤 때는 이제 중국 가서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광동 외국외무대학에서 하는 수료식에 갔었는데 정말 누가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 언어가 유창하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언어로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했는데 너무나도 발표를 잘해서 깜짝 놀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히 이렇게 우리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중국 가서 취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했는데 저희들은 아예 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동아시아 학과를 아예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교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걸 계속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은 한중일판 에라스무스를 좀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에라스무스에 소속된 대학이라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학점을 모아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한 학기는 영국, 한 학기는 핀란드, 한 학기는 또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학점을 모으면 모교에 다시 돌아와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듯이 이 한중일판 에라스무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라스무스 해운교 어디든지 가서 공부를 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에라스무스 장학금에서 이런 장학금을 활용을 해서 사실 외국 가서 공부하면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설하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복수학위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복수학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중일 간의 그런 협정을 맺는다면 아마 복수학위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Very much, Dr. Zhang, for your lecture once again. Due to time constraints, we have time to take probably 1 or 2 questions at the maximum. Does anyone, could you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듣다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중일의 교육에 대한 공유경제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 그렇게 한중일 대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각국의 다른 교육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총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한중일의 다른 고등교육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중일의 사실은 좀 교육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 이런 게 한중일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21세기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수업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 학과에서 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토론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은 이제 서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토론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서로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것이 있고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또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 60명이 2년 동안 같이 공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해져요, 학생들이. 그래서 한 학기만 지나면 정말 자기 언어가, 그러니까 상대방 언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캠퍼스 아시아 같은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기존의 어떤 교육의 틀을 확실히 변화시키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이 토론식 수업 방식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학과에도 좀 이렇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토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렉처 해주시면 그냥 노트테이킹해서 외워서 시험 치는 거, 이게 편하다 이거죠. 다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해보지만 익숙한 거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토론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로스쿨 다닐 때는 굉장히 참 어려웠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숙제가 이제 케이스를 읽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이 이제 탁 쳐다보면서 이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그럼 저는 제일 뒤에 앉아서 고개를 막 숙이고 있죠. 그럼 그래서 하면서도 또 이렇게 시켜요. 딱지 치면 미스터 챈!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또 디스커션을 이어져서 60분, 70분이라는 강의 시간이 완전히 그냥 뜨거운 토론의 동안으로 이렇게 장식된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나 찾아보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벌써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지식을 이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가보니까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방학 동안에 미리 수업 내용을 다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수업에 오기 전에 팩트에 관한 부분,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집에서 다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이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디스커션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바꿔가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집에서도 듣고 와야 되고 또 학교 와서 또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또 프로젝트 수행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 그런 부담은 늘어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표정들이 밝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네, I think we have time to take one last question. I saw the hand over there go first, so hand over the mic.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북경대 국제관계학대학원이랑 공공정책, 동경대 공공정책대학원이랑 이미 복수 전공 학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한번 일본 학생들한테 직접 솔직한 말을 듣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캠퍼스 아시아에 참여를 안 하느냐. 근데 얘기하는 게 본인은 이미 콜롬비아나 본인 학교에서는 시영스포 같이 유럽이나 미국의 유수대학들이랑 이미 복수 전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에 안 오는 것 같다. 간접적으로 이제 한국, 중국 대학들이 일본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낮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동서대에서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으면 일본 학생들의 참여를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제 사실은 이제 미스백관 대학하고 오랫동안 저희들이 자매 대학을 하고 있고 이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 학교랑 사귄 것이 하나의 크게 주요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생들이 보면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발음을 안 해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굉장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일본 학생들이 과거와 지금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교류를 갖다 오래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역사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자기 표현력에서 이제 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선택지가 많겠죠.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한중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모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접근성을 띄지 학교에서 너는 이거 프로그램 들어가 해가지고는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일본 학생들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중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 팀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또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정말 누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모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는 게 독도 문제를 롤플레이를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학생이 한국 사람 같이 해서 일본 학생은 이건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하게 만들고 한국 학생에게는 자기가 일본 사람이다는 입장에서 이거는 일본 땅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 상대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게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요. 혹시 이거 녹음해가지고 또 나중에 활용하는 거 아닌가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롤플레이 해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상대방의 논리를 갖다가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경험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캠퍼스 아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ue to time constraints, I think this is a good place to wrap up. Please give Dr. Zhang a round of applause for his